안녕하세요. 뉴탐스런 법과정치 황승민입니다. 저하고 이제 28번째 강에서나 만나고 있군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없는 법과정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복습 철저하게 처절히 한번 해보시면 이 법과정치 이런 과목이구나, 재밌구나, 과목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OX 퀴즈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본권에서 얘기했었는데 이 공권과 사권이 있다 그랬죠. 공권과 사권 있어요. 자, 공권은 개인적 공권이 있고 국가적 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은 개인적 공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 중에서 뭐가 있냐? 사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권의 종류는 자, 이렇게 3개 정도를 얘기합니다. 3개.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물권, 사건을 먼저 둘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둘로. 첫 번째, 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재산권, 그리고 비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인데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 그 다음 비재산권은 비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러면 이 재산권에 들어가는 거 다시 셋으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자, 물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과 정치에서는 물권, 채권과 지적재산권 3개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재산권에는 뭐 친권, 친족권, 상속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상속권도 비재산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권은 뭐냐? 이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는 매매라든가 상속이 가능한 게 재산권이고요. 비재산권은 이걸 할 수 없어요. 상속권을 상속하는 건 없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재산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가서 물권과 채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번 시간에 정리해 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물권, 채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물권과 그 다음에 채권을 정리하는데, 자, 이 물권과 채권의 뜻은 물권, 따라 한번 해볼까요? 물건에 따라 하시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뭐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죠? 동산과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과 관련한, 물건에 관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물건에 관한 권리, 이게 물권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채무자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의 뜻이에요. 급부 요구권이에요. 급부라고 하는 건 특정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선생님 친구는 선생님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죠. 돈 갚는 거, 이게 급부입니다. 됐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물권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채권은요, 채무자에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특정인에게 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 이게 채권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지금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물권의 종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다. 정확히 8개 있습니다. 정확히 8개. 그 다음에 이 채권은요. 뭐냐? 이거는 계약 자유입니다. 이건 뭐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특정한 계약을 통해서 어떤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은 당연히 실현 가능해야 되겠고요.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이 물권의 종류를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자, 이게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 내 거. 그 다음에 점유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 점유권. 됐죠? 소유와 점유의 차이는 아시겠죠? 됐죠? 소유는 내 거, 점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물권. 그 다음에 이 제한물권에는 뭐가 있느냐?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이 있어요. 용익물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의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용익물권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권과 수익권. 수익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느냐? 용익물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역권이 있고요.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용익물권의 종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지역권은 뭐 통행을 할 수 있는 지역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수지역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상권은 땅 위에 대한 권리죠. 땅 위. 됐죠? 그래서 어떤 데를 가잖아요. 그럼 땅 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건물주는 지상권,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담보물권은 이런 게 있어요. 유치권이 있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씩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권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 요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이라고도 하죠. 다른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계를 맡겼습니다. 이 시계를 맡겼어요. 시계를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시계 수리비를 낼 때까지는 이 시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계 수리점 주인이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시계 수리점 주인이 갖는 게 유치권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가요, 건물이 약간 유령 건물 같은 느낌 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현수막으로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져 있는 건물들이 심심찮게 보이거든요. 이건 뭐냐? 그 건물을 수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건물주로부터 수리비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질권은 뭐냐? 여러분들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 보셨나요? 원빈님. 원빈님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빈 아저씨가 전당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당포에 뭔가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죠. 그럼 그 전당포 주인, 그 원빈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인지를 가지고 있다. 인질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치권, 질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여러분들 근저당권은요,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뭐냐? 선생님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똑같이 있어요. 이거 뭐냐? 금액이 계속 변동하는데도 그 금액 자체가 등기부에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근저당권이고 뭐 이런 건데,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자, 선생님 은행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은행은 선생님 집에 대한 담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만 가져주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경매시장에 내 집을, 황승민의 집을 내다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이 집의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물권의 종류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뭐냐? 저당권자, 은행 직원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이겁니다. 계약과 불법 행위 등등을 통하여 채권이 발생합니다. 채권.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런데 이 계약과 불법행위 등등이 뭐냐? 이 채권의 발생 원인인데 이 계약과 불법행위 등등을 통해서 뭐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아주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대표적인 거. 자,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죠. 자, 선생님 집은 선생님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길거리 가서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라고 소리 질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이 어떤 친구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자, 세상에 나가세요. 황승민 내 거야 라고 소리 지르면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특정 행위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채권 명의 하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이니까 여러분들은 암기해 두십시오. 뭐가 있느냐? 자, 이게 있어요. 임차권이라는 채권도 있습니다. 임차권. 자, 여기서 이제 슬슬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선생님,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얘는 물권, 얘는 채권입니다. 얘는 세상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 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릅니다. 근데 내용은 비슷하겠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말로 먼저 해볼게요. 물권과 채권은요. 경매로 넘어가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날짜의 순서로 맞는 거. 이거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이 물권은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다시. 물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채권은요. 날짜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경매로 인해서 돈을 변제받을 때 꼴등이라는 얘기예요. 꼴등이에요. 채권끼리도 순서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권은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날짜가 딱 있으면 자기보다 빠른 순서의 날짜보다는 늦고 자기보다 늦은 순서의 보다는 빨리 받는 우선 변제 효력이 존재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물권과 채권을 구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오늘 배우게 될 주택임대차 내용도 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OX 해놓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1번입니다. 배송 전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해당 물품에 대해 소유권 주장합니까? 이건 동산이죠. 동산은요.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랬죠. 인도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X 하시면 되고요. 전세권과 저당권은 물건이다. O. 맞고. 네, 63번. 저당권은 물건의 점유 이전이 없죠. 은행 직원이 우리 집에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O 하시면 되고요. 64번. 등기부의 표제부상 주소와 등기부의 갑부상 소유자의 주소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생님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집에 선생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집을 딴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딴 데 가서 사는 집주인들은 그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65번. 저당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건 용익물권입니다. 뭐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자, 저당권은요. 담보물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X 하시면 되고요. 66번. 저당권은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권리이므로 그 설정 등기는 갑구 아닙니다. 이거는 빚이죠. 그래서 이거는 을구에 기재됩니다. 67번. 중도금을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서 중도금 생략하기로 하였다면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8번.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계약금만큼을
69번.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 모두 채권 채무,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5. 100만 원의 거래가 있었다면 채권자에게 갖는 권리의 객체, 권리의 내용은 1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선생님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선생님 1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까? 아닙니다. 1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100만 원에 대한 권리라면 세상 모든 100만 원 선생님 다 내 거게요?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OX 정리 한번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할 텐데, 자, 이 내용은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자, 여기서요. 이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지금 외우세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이며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이다.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뭐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입니다. 됐어요? 임차권은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채권이니까. 이거는요. 그 집주인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릅니다. 됐어요? 그럼 전세권은요. 그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요. 그 집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 거죠. 됐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 않고요. 잘 하리라고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법은요, 1980년대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한 대단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할 때 그 내용을 보호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요, 이게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자, 집주인이 임대인이고요. 자, 이 말도 또 헷갈리시고 있더라고요. 집주인이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 있죠. 전세로 들어온 사람, 월세로 들어온 사람이, 뭡니까?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이 약자입니까? 임차인이 약자입니까? 임차인이 약자죠. 통상적으로. 됐죠? 집주인이 뭐 이런 느낌 가져가면 좋겠죠. 집주인이 그 세입자한테 나가! 그러면 아우 저 한 번 더 살게요.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약해졌죠, 사실은. 세입자가 이제 집을 골라서 이제 살게 되니까 과거로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임차인을 배려하기 위한 법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이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거는 철저히 누굴 위한 거? 이거는 임차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임차인이에요. 빌려 쓰는 사람, 빌린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거는 뭐냐? 자, 이거예요. 주거의 안정성이 목적입니다. 주거의 안정성이요. 쫓겨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좀 살만한데 집주인이 와서 아유 당신 좀 나가 이러면 안 되죠. 주거의 안정성이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한 게 있죠. 전세 보증금. 전세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죠. 거의 월세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전세 개념이 이제 주로 많죠. 그래서 전세를 살 때 보증금 있죠. 그래서 보증금 회수의 안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 있던데 여러분들 전세로 지금 전세값이 우리나라 굉장히 비싼데 만약 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동네마다 좀 다른데 5억짜리 집이면
보통 이제 서울 그다음에 서울 근교일 경우에 5억짜리 그러니까 매매가가 5억 정도 시세라면 이제 전세가요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는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역전세도 많죠. 전세값이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동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세로 사는 거예요. 전세는 빌려 사는 거죠. 선생님 전세는 전세권이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잠시 설명합니다. 전세로 사는 건 전세권으로 사는 게 있고요. 임차권으로 사는 게 있어요. 전세권으로 사는 거는 그 집을 물권으로 등록해서 등기소에 등록해서 사는 게 전세권이고 임차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4억을 주고 전세로 삽니다. 4억을 주고 전세로 삽니다. 그러면 이 4억짜리 집을 전세로 살고 있어요. 2년을 살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은 그러니까 2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2년을 살고 나올 때 4억을 받아서 나와야 됩니까? 4억을 놔두고 나와야 됩니까? 4억을 받아 나와야죠. 그러면 어떤 친구도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집주인은 뭘 갖고 살아요? 이래요. 여러분들 집주인은요. 전세보증금 4억 있죠. 4억의 은행 이자를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은행 이자 한 3% 잡을까요? 그러면 4억에 대한 연이자 3% 4, 32, 1200. 1200 곱하기 2, 2400을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주거의 안정성 쫓겨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빼서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다 받아서 나가야죠. 그런데 전세보증금 회수가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된 목적으로 삼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예요.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주기간. 자, 이 거주기간은 자, 뭘 얘기하느냐? 자, 이겁니다. 2년을 살 수가 있어요.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자, 선생님이 넘버링을 해가지고 쓰는 거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요. 넘버링을 했어요. 요 내용은 딱딱딱딱 암기하라는 뜻이에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을 1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계약 기간을 2년을 2년 미만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요거는 쉬운 내용이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여러분들,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거는 양수인에 대한 권리예요. 양수인. 그럼 양수인이 또 뭔지 모르겠죠? 자,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해주고요. 오른쪽에다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현 주인이 있어요. 현주인에게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럼 꼭 그쵸? 주인이면 이 사람은 하인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그런 거 아니고요. 갑이 뭐냐? 2억을 주고 이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주인은 2억에 대한 2년간의 은행 이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됐죠? 그러면 요 갑, 세입자고 현 주인은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요. 갑은 전세권 등록하면 전세권 설정하면 참 좋은데 근데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가서 저 동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 주인에게 동의받지 않고요. 임차권자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요 현주인이요. 새 주인에게 이 집을 팝니다. 팔아요. 그러면 지금 주인은 새 주인한테 팔 때 세입자에게 허락 받아야 될까요? 그냥 팔면 될까요? 아 그냥 팔면 되죠. 내 집인데. 그쵸? 왜 허락을 받습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얼마에 파느냐? 이 집을 5억에 팝니다.
5억에 팝니다. 5억에 팔아요. 잘 들으세요. 5억에 파는데 그러면 이 집의 시세가 5억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세 주인은 현 주인에게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현금 얼마 주면 돼요? 3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3억. 그리고 3억 주고 사고 그리고 이 값이 이 집을 빼서 나갈 때 이 값은 세 주인에게 2억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주인은 3억을 들어갔죠? 그 다음 이 사람이 나갈 때 이 세 주인이 2억을 주죠. 그러니까 결국에 5억을 주고 이 집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우리가 우리 그 아저씨 아줌마들끼리는요 뭐라고 하느냐 새를 안고 산다고 표현해요. 새 안고 산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훨씬 잘 알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이 새 주인 있죠. 이 새 주인을 유식하게 뭐라 그러느냐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 주인은 갑에게요. 너 나가세요 그랬어요. 나가 그랬습니다. 나가세요 했습니다. 그럼 갑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새 주인님 항 력이라고 외치면 돼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바뀐 주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항력은 양수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으로써 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입주하고 있고 플러스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이 전입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이전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가지고 있으면 뭐냐? 원래 주인하고 계약했던 그 계약 기간만큼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됐습니까? 주거의 안정성이 이루어지겠죠. 기간도 주거의 안정성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아주 중요한데요. 이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회수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회수의 안정입니다. 자, 요런 경우로 한번 볼까요? 요런 경우. 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집을 살 때 대출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집에 현재 시세가 한 6억 정도라고 칠까요? 6억 정도로 칩시다. 그럴 때 뭐냐? A은행, B은행, C은행으로부터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돈을 빌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는 이 은행은 주인에게 얼마를 빌려줬냐? 2억을 빌려줬고요. 그 다음에 B는요 1억을 빌려줬고요. C는 1억을 빌렸습니다. 순서대로 쓴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B와 C 설정 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B와 C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임차권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임차권은 제가 설명드렸죠.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서를 받는 권리가 없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억인데 6억의 시세인데 이게 경매 시장으로 가면서 3억에 팔렸다고 쳐볼까요? 3억에? 이럴 수 있거든요. 인기 지역이 아닌 동네는요 막 유찰돼요. 막 경매가. 그래서 6억짜리 집인데 3억에 낙찰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등 A, 2등 B, 3등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임차권자는요 또 이 집을 2억에 주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돈 한 푼 못 받아요. 됐습니까?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돈 한 푼 못 받아요. 됐죠? 이 C도 6억 중에 3억에 이 집이 낙찰되었다면 3등 C도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은행도. 그럼 심할서 쓰겠죠. 이거를 이제 빌려주는 이제 그 계약을 했던 직원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됐습니까?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 순서대로 받는 권리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집이 4억에 낙찰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임차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걸 가지고 있다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가 2억 가지고 가고요. B가 1억 가지고 가고요. 값이 뭐냐? 4억 중에 지금 1억 남아있죠. 그럼 1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C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항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 요건이라고 하는 건 입주 플러스 신고죠. 플러스 뭐까지?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우선 변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의 도장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 일자는 자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확정 일자요. 그럼 확정 일자 도장 찍어줍니다. 그 날짜로. 됐습니까? 그 날짜예요. 그 날짜. 여기서 주의할 거. 확정 일자 도장을 받았습니다. 날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채권이니까.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이니까 기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됐죠?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을 때 순서에 의해서 낙찰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 그럼 이 최우선 변제권은 뜻이 뭐냐? 무턱대고 1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경매에서 들어가는 비용 빼고 무턱대고 1등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순서대로. 이거는 1등. 이건 뭐냐? 이거예요. 소액 보증금을 내고 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소액 보증금을 내고 사는 임차인 보호입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요, 각 지방자치단체로 다릅니다. 만약에 A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액 보증금을 6천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6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살아가는 임차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면 그 소액 보증금 6천 중에 약 30에서 40%, 50% 안 되는 금액, 그거를 무조건 1등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소액 보증금을 내고 사는 임차인 보호입니다. 소액 보증금은 여러분들이 정합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범위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한 6천 정도면 선생님 생각에 한 2천 정도? 2천 내외로 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대항력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대항력 요건이에요. 됐죠? 대항력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죠. 왜? 최우선 변제 자체는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액을 다 해줍니까? 아니죠. 그 6천 중에 2천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금액은 우선 변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 자체는 대항력 요건이 있으면 되는데 당연히 나머지 금액을 다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은 거죠. 됐습니까? 안 받아도 되죠. 돈 날리면 되니까. 농담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 요거는 요거와 결합되지만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5번.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이거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될 상황에 내가 원래 살던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딴 집으로 가서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래 살던 집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지잖아요. 이럴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에 판사에게 임차권 등기를 명령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임차권 등기 제도인데 임차권 등기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전히 채권입니다. 물권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하지만 요 두 가지도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거주하였습니다. 2년을 거주했어요. 2년.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15년 11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여러분들 수능날 아니죠. 여러분들은 좀 다르죠. 올해 수능날이 만약에 계약 만료일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해서 6개월 그 다음에 1개월 요 6개월 전에서부터 1개월 전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 임대인, 집주인은 그 다음 계약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의 계약으로 다시 한번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자,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한 내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딱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굉장히 아름다운 법이에요. 임차인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됐죠?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 써져 있듯이 2년간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 쫓겨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 경매로 경매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순서대로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면제권은 소액 보증금을 배려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중에 여러분들 몰라 그냥 찍어 이러시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딱딱딱딱만 정리해 두시면 큰 문제 없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경매. 자, 생각해 보세요. 경매로 딱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가는데 내가 세입자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냈던 금액을 변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위해 써줍니까? 말도 안 되죠. 자본주의과에서 말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항력 확정일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금액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확정일자 이런 거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은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내가 이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세가 5억이에요. 내가 살 집에 그 매매 시세가 5억입니다. 근데 빚이 내가 이제 전세로 들어갈 때 그 보증금이 2억이라고 치고 그 집의 시세는 5억 그 다음 내 보증금이 2억이라고 쳤을 때 그 집에 빚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한 3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 집은 안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5억의 시세인데 경매 낙찰이 한 3억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2억 보증금 냈던 거 빠이빠이가 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틀리는 거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조금 잡혀 있는 집 또는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럼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183쪽이군요. 6번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대항력 발생 요건은 두 가지죠. 그 집을 점유 또는 입주하고 있으며 두 번째 주민등록 이전 전입신고를 하면 되겠죠.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대항력에 기억 틀리고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고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묵시적 갱신을 통해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차인이 저 나갈게요. 그러면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계약을 1년 체결했어요. 1년. 그럼 2년을 살 수 있죠. 그럼 1년을 살고 나가도 됩니까? 살고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또 이거더라고요. 여러분들 2년 계약을 했어요. 한 달 살고 나갈 수 있나요? 당연히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럼 거기 감옥처럼 가둬져 여기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직장이 서울이라서 그 직장 근처에 집을 2년 동안 살려고 했는데 직장 옮기게 됐습니다. 부산으로 옮겼어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걸 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냐. 그 집을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나갈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디귿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맞고요. 리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디귿 리을이 답인 거죠. 다음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014년 4월 15일 갑과 을은 갑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병은행이 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을이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갑의 주택이 정에게 매매되고 정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서 을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 뭐 대항력 이런 거 나오겠네요. 1번 을은 정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었다. 요거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입주와 전입 신고입니다. 맞고 2번 을은 정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까? 안 와도 되는 거죠. 왜?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고 3번 을의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2년까지 임차인의 주거가 보장돼야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됐고 4번 을은 임대기간 만료 후 정에게 집을 비워줄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됐습니까? 주인이 바뀔 때는 그 전세 보증금만큼을 빼고 원래 주인에게 돈을 주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5번 을은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병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볼까요? 여기서 임대차 계약은 4월 15일 날 했는데 그 집에 전입신고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은 거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때 이미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행이 더 우선 변제가 되는 거죠. 빠른 순서로. 이래서 을은 주택이 경매되면 경매대금에서 병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185쪽에 5번 문제.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옳은 거. 저는 지난달에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어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은 모두 치렀습니다. 미리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갑이 을에게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네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더라도 저의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입주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1번 가볼게요.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 대항력과 우선면적 가지게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2번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보증금 반환. 여러분들 보증금을 냈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인과성이 없는 거예요.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됐죠? 여러분들 무조건 뭐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입주 여부와 상관이 없죠. 그냥 등기를 하면 입주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는 순서가. 됐죠? 그 다음 4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대항력이 발생한 보증금 환원 청구권이 인정된다. 인과성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 5번 귀하가 전세권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귀하에게 전세 보증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소를 제기해서 받아낼 수 있겠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수업 앞쪽에 뭘 했었느냐, 물권과 채권을 비교했던 거 있죠. 그 내용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럼 좀 디테일하게 뭘 하는 건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됐죠? 다시 한번 1년의 계약기간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1년 살고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1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거주하고 나가도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어요. 입주 플러스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전이라고 그랬죠? 입주는 그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됐죠? 나가세요 라고 할 때 대항력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입주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럼 계약서에다 찍어줘요. 보통 이제 뒷면에다 찍기도 하고 이런데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한다. 여기 모든 순위 권리자에게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후순위자예요. 됐습니까? 하나 더. 확정일자를 도장받으면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어디에 기재된다고요? 확정일자? 표제부. 아니죠. 갑구. 아니죠. 을구지요가 아니죠. 어디에도 기재 안 돼요. 기재된 것처럼 하는 겁니다.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기재되는 건 임차권 등기. 특이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고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하는 건 대항력 요건이고요. 그러니까 뭐냐?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면 최우선 면제권. 소액 임차인 보호로서 전액을 변제해 주는 게 아니고 최우선적으로 그 중에 일부 금액을 변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우선 변제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됐죠? 자, 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두셔야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와 관련되는 것들 쭉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소화를 시켜야지 학교 내신, 모의고사, 나아가서 수능까지 요 내용을 잘 접목시켜서 대박을 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배우느냐? 형법이라고 하는 법을 배웁니다. 좀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렇죠? 범죄, 형벌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내용을 배울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 거는 좀 부담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